어,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은 제가 한국 끝나고 나오기로 리허설을 했는데요. 그때 무대 크루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인이 안 맞아서 저 무대 문이 안 열려서 그냥 할 수 없이 시작 멘트를 올라온 김에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화창한 봄날 봄밤이라는 멘트를 준비했는데 그 말이 참 무색할 정도의 그 많은 미세먼지와 또 이 어수선한 안개 전국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음악회 호스트 이소영이고요. 이소영 크리틱 뮤직킹 시리즈를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뭐 이소영은 저니까 아시겠고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크리틱 뮤직킹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리틱은 뭐 평론가고요. 뮤직킹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악학이라고 해서 동사를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그 크리스토퍼 스몰이라고 하는 음악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그 학술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없는 이제 스펠링인 K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스몰이라는 분이 이렇게 스펠링을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왜 뮤직이 아닌 뮤직킹이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뮤직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 작품에 한정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음악과 관련된 활동과 그 과정이 다 작품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의 음악 활동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한 것이 이제 뮤직킹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 영감과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론가로서 앉아서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기획 그리고 이런 뭐 음악회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이 뮤직킹이라는 이름으로 조명될 수 있겠고 나 역시 작곡가 못지않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청중들 역시 그 뮤직킹의 일원으로 주체로 다 같이 이 음악이라는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념을 사랑하고 저의 글과 저의 실천 활동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직킹 크리틱 크리틱 뮤직킹 시리즈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작곡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네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 시리즈는 사실은 이제 저의 롤 모델이었던 그 돌아가신 그 이강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이시지만 저한테는 음악 평론가이자 피아노를 전공하신 음악 이론가로서 대학원 때 다가왔고 그분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피아노를 했지만 음악 이론을 하고 또 저분처럼 음악 평론도 하고 또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내 이름을 가지고 이강숙 초청 시리즈를 하셨던 것처럼 나도 좀 해보리라 했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강숙 선생님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89년부터 98년까지 5차례를 하셨습니다. 아마 총장 하시면서 바쁘셔서 못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널널해서 이제 10번을 10년 동안 해보자는 각오로 시작을 했고요. 벌써 한 반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끝까지 저의 목표 지점을 같이 향해 달려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인공이 김대성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김대성 선생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20살 때부터 만났던 40년 지기 친구인데요. 제가 아는 한 아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곡을 많이 쓰고 또 굉장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보통 이렇게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데뷔하시는 분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일찍 20대 초반에 이미 작곡가로 데뷔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3세대 동인에서 젊은 작곡가에 또 등단을 해서 90년대 초반부터는 이미 제도권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 국내파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어서 특히 전업 작곡가로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후배 작곡가들에게 굉장히 그 귀감이 되는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양 음악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 음악의 남다른 그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따가 말하게 되는 땅밟기를 비롯해서 정말 작품을 몸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읽어낸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쓰는 작곡가가 아니라 몸으로 쓰고 발로 쓰는 작곡가가 바로 이 김대성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진 거는 뮤지컬 그 고선욱 연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LG 아트센터에서 오랫동안 했던 뮤지컬이 있는데요. 이 뮤지컬 작곡도 이 김대성 씨가 했고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곡들이 해외에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대성 씨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한국 음악 작곡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되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국 그 현대 음악의 작곡사의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메꿔지리라는 생각이 드는 작곡가입니다. 또 현대사와 관련된 곡도 많이 써서 대표적인 걸로는 그 민주, 광주항쟁을 그린 교송곡이어서 이것도 해외에서 연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연주를 듣게 될 다랑쉬, 이것은 제주 4.3 항쟁과 관련된 곡입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곡가와의 대담을 이따 연주 끝나고 하고요. 지금은 첫 곡을 우리가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대금의 류근화 그리고 피아노의 김명연의 듀오 연주로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청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김대성 선생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성 선생님 일단 관객분들에게 인사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일단 옆에 있는 이소영 친구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36년, 37년 됐는데 저를 잊지 않고 이 10명 중에 저를 포함시켜 주어서 무한한 영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감개가 무량해지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두 번째, 세 번째 당연히 김대성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냐고. 그래서 무언의 압력 속에서 제가 일단 네 번째로 하게 된 거에 대해 약간의 사과를 드리면서 오늘의 그 키워드 제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그 김대성 씨가 아창제라고 하는 그 아르코 창작 음악제의 작곡가방에서 말씀하신 키워드여서 오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우리 쉽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땅밟기, 소통, 그리고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먼저 땅밟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땅밟기 하면 이제 뭐 진짜 땅을 이렇게 밟나? 뭐 이러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민요나 풍물을 이제 체록하시고 체보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시작은 198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었는데 1989년도에 직접 그때는 이제 민요 채집할 용기가 없어서 네. 선생님들이 민요 채집하면 그 뒤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네. 그런 형태로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제 혼자서 민요 채집을 한 거는 1991년부터 네. 다녔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민요 채집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채집을 하면서 제가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고 그리고 어떤 자유 그리고 그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성음의 그 신비함 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땅밟기를 거의 운명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작품을 쓸 때 그 작품과 관련된 그 땅을 밟아요. 네. 그 예를 들면 통영을 찾아간다든가 신안을 찾아간다든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작품을 쓰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우룩을 쓰기 위해서 이제 고령을 찾아갔는데 고령을 찾아간 다음에 곡을 쓰는데 16분짜리 곡을 3일 만에 썼어요. 3일 만에.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땅밟기가 어떤 저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민요 채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곡을 쓸 때 이제 현장에 답사를 가셔서 직접 그 현장의 어떤 길을 받고 그걸 이제 체화시켜서 쓰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땅밟기를 하면 그거 관련된 조상님들이 땅밟기 할 때 나타나요. 진짜로. 그래서 예를 든다면 김소희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그 얼마 전에 최옥삼 선생님이 또 나타나셔갖고 장흥까지 갔더니 너무 저를 반기시고 그 굉장히 귀중한 악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경험들이 알겠습니다. 많아요. 저는. 네, 그 저기 요새 하도 무속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상하게 빠져서 제가 이 얘기 나올까봐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은근 많아요. 그래서 좀 가려서 해주시고요. 아니 일단 어쨌건 그 나중에 또 잠깐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제가 그 20대 때 그 김대성 선생이 저랑 똑같이 이제 서양 클래식
쪽에서 이제 작곡을 하고 저는 피아노를 쳤는데 민족음악 연구회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이제 땅밟기 하고 온 거에 대해서 저희 민족음악 연구회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 체보한 것도 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맨날 술 마시면 막 울분에 차가지고 그 어르신들과 함께 지냈던 얘기를 막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면 우리 다 같이 감동 깊게 듣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박홍남의 산유화가를 그 애프터 할 때 맨날 부르고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잊을 수가 없는 게 박홍남 선생의 산유화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산유화가를 김대성 씨 소리를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직접 그 우리 박홍남 선생이 직접 부른 걸 한번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유하야 산유하야 궁야 병거른들의 돈도 많고 밭도 많다 새보내고 본게야 충실히 갖고 와서 성실하게 맺어 도세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유화가는 꽃 따는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부르는 노동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노동요나 이런 그 민요들을 몇 곡 정도 그러면 체보를 하셨어요? 채집을 하셨어요? 대략? 수백 곡인 것 같은데. 수백 곡. 네. 네. 그거를 근데 이제 저는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어느 정도 듣다가 좀 좋은 거 한두 개 영감 받아서 쓰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뭐 민요 학자도 아닌 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 약간 의아해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김대성 선생을 형성시킨 중요한 음악 자원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준비한 거 보면 이제 그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들이 이런 민요 또 뭐 풍물 뭐 굿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조금 풀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민요 채집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전통음악을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접하면서 제가 일상적으로 듣는 그런 음악과 너무 다른 거예요. 풍물도 그렇고 굿음악도 현장에서 듣는 것도 너무 다르고 민요는 더하고요. 그래서 이 음악들이 저한테는 너무 처음엔 소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주 이제 접하고 이걸 접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 분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이 곡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걸 받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음악이 너무너무 소중해졌고 그 마음을 갖고 항상 연구를 했고 그거를 제가 체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뭐 민요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네, 거기서 농사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나요 주로? 예, 주로 제가 만난 분들은 그분을 대상으로 찾아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 네. 그 감동을 뭐 그냥 간접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홍란 선생님한테도 설장구 같은 걸 배우고 풍물을 배우고 그러셨나요? 장구도 많이 치고 그러셨잖아요. 네, 장구를 일단 배웠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죠. 그러니까 전통 음악의 올곧은 그 호흡법, 이런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네. 그걸 또 소리로 확인하면서 와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감동을. 그 아까도 제가 리허설 때 잠깐 물어봤을 때도 구체적인 장단 리듬이 떠나서 호흡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호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호흡이란 게 이제 제가 이제 첫날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호흡에 대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음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흡은 음양. 예, 네. 음양. 그래서 음양을 모르면 전통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면서 양중양, 음중양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샘과 여림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어떤 수의 배합이란 엄몰이라든가 이런 것 안에서 장단 안에서의 그 구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도 좀 많이 심취하셔가지고 이런 굿이나 풍물 외에 또 우리 전통의 한 큰 자원이 불교 음악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엔 굉장히 범패 이런 거 들으면 거의 청음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그 불교 음악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심취하시고 그걸 고그에 이렇게 쓰셨나요? 제가 23살 때 그 박송암 선생님의 인성이라는 그 불교 음악 자료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단 뭐 평조 뭐 계면조 이런 게 아니라 메나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복잡한 그 식임새, 미분음, 미분음 네. 그리고 묘한 농연 네. 이런 걸 발견하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음악과 또 다른 어떤 조직적인 그런 음악이 있구나. 그걸 이제 저한테는 제가 그게 막 현대 음악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첨단 현대 네, 음악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 4년 동안 그걸 체보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또 저한테 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열반 같은 작품, 바이나포 네. 열반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불교 음악적인 그런 식임새 이런 것들은 제 음악에 있어서 그 선법을 네.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로 약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성을 형성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그때 아창제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6분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이건용, 황병기, 김순남, 윤희상, 토루 타케미추 그리고 벨라바르토 이렇게 6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한 분 한 분 다 뭐 말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가장 여기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은 누구세요? 이건용 선생님이죠, 당연히. 아, 이건용 선생님 오셨다고 아까는 김순남이라고 그래. 이건용 선생님 오실 줄 모르고 그랬구나.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김순남 선생님. 이건용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거는 제가 굉장히 나쁜 습관들이 많았어요. 참고로 이건용 선생님은 은사님이시죠. 예종 전문사에서 또 직접 가르치셨고요. 네. 그 나쁜 습관들을 정말 엄격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나쁜 습관이 뭔데요? 뭐 곡을 굉장히 빨리 쓰려고 한다든가 곡을 마무리가 좀 덜한다든가 그리고 악보를 정밀하게 그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습관들을 고쳐주셔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순남 선생님은 이제 제가 22살 때 그분의 가곡집 2권을 봤는데 제가 전생에 쓴 곡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음악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순남의 어법을 계속 발전시키겠다 그 생각을 했고. 일단 참고로 김순남 작곡가는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공간 때까지 계셨는데 주로 해방공간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월북하면서 남한 쪽에서는 잊혀졌고요. 또 북한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남노단결 숙청당할 때 아마 같이 숙청을 당했는지 이제 생사가 좀 불분명한 굉장히 우리 분단의 비극의 역사를 한 몸에 갖고 가신 정말 불운의 우리나라의 천재 작곡가죠. 그래서 그 성우 그분 누구죠? 김세현 선생의 아버지고 이제 그 따님 한 분 여기 이남에 놔두고 가신 분이죠. 근데 그 김순남 선생과 이건우 선생 이런 분들이 해금이 되면서 1989년도에 해금이 되면서 남한 사회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분들의 악보랑 이런 걸 보면서 김대성 선생 외에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그 영향과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김순남 선생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 김순남 선생한테 받은 영향이 또 곡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일단 그분의 정신, 그분의 그 민족애 그리고 그분의 슬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품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뭐 화성적인 측면, 선율적인 측면, 네. 그리고 윤희상과 다른 라인에서의 어떤 한국 음악의 가능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또 딱 한 분 또 뭐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바르톡 선생님. 아, 벨라 바르톡. 네, 바르톡 여기 선생- 헝가리 작곡가시죠? 네, 헝가리의 작곡가고 민족 저랑 비슷하게 민요 채집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저는 바르톡 선생님의 작품을 제 바이블로 삼고 항상 그분 곡을 공부하고 작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소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차가운 소통보다는 따뜻한 소통을, 그리고 어려운 전통보다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통을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 김대성 선생 곡 많이 들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대성 선생 곡이 되게 나한테 어려운데 소통이라고? 라고 이제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거를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소통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따뜻한 소통, 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까 같은 곡이 쉬운 것인지, 이제 기준도 서로 다르니까, 네, 그래서 기준이 다 소통에 틀리죠.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소통이라는 것은 뭐 작곡가는 누구나 다 소통하고 싶어하고, 그 소통의 방법은 뭐 다양하죠. 현대음악도 마음 먹으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하게 쓴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뭔가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지적이고 그 어떤 음악 구조적인 완성도를 향해 이렇게 가다기보다는 조금 더 좀 착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좀 느슨해지고, 그런 음악 형태를. 그런 곡들이 혹시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했던 곡들이 최근곡 중에? 네, 많아요.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찾아서 들어볼게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쓴 곡들이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그건 처음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조금 더 그걸 구체화시키자는 건데, 그런 작품들은 뭐 작품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일부 대담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달무리 듣고 다시 저희는 오겠는데요. 달무리 피아노 독주곡은 제가 잠깐만 소개드리고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92년작인데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그때는 좀 피아노 아직 손가락이 좀 돌아갈 때였습니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악보를 받아가지고 좀 쳐보고 또 분석을 해서 제가 논문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쳤을 때 이 피아니스틱한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대곡은 이렇게 어렵고 또 피아니스트한테 쓸데없는 도전을 주는 곡이라면, 이 곡은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을 정말 잘 돌리고 싶고 리듬도 잘 타고 싶은 그런 매우 자연스러운 그 피아니즘이 살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좋게 이 곡을 듣고 기억하고, 이번에도 특별히 다른 독주곡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좀 달무리를 꼭 좀 다시 듣고 싶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썼던 평론집이 나는 다르게 듣는다인데, 거기에 한국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김대성의 달무리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또 30년 만에 다시 펼쳐서 읽어봤는데요.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달무리를 청해 듣겠습니다. 장단의 펼침이 이 곡의 뼈대를 이루고 선율과 화성은 이 골격에 옷을 입혀준다. 이 골격에 옷을 입혀준다. 현대 피아노 음악의 타학적인 성격을 어떻게 우리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작곡가가 장구와 피아노라는 악기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있는 데서 결과된 것이다. 한국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혹은 서구적인 것, 이 두 개가
모국어로 두 개의 모국어로 만나는 것처럼 긴장감 있게 융합되는 경향은 그의 작품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전통음악에 대한 소재주의적인 접근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당시 김대성 선생이 항상 한국 작곡가들이 전통음악을 쓰는데 너무나 소재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나는 이 소재주의적인 태도를 좀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달무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소재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건가? 그러니까 소재주의가 아니라 그 소재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그 뭔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달무리를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시 그 달무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참고로 저희 1, 2부 사이에 인터미션 없이 그냥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급하신 분들은 지금 대담할 때 잠깐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곡 들으면서 또 저의 막 온몸이 다 들썩들썩 하는데요. 제가 피아노 그만둔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그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 끝나고 와서 그 연주를 했었거든요. 세종문화관에서.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쳤던 곡들을 막 이렇게 치는데 저 안에 그 죽어있던 피아니즘이 쫙 살면서 그때 이제 디지털 피아노를 없애고 업라이트지만 실제 이제 치던 피아노를 하나 사가지고 다시 피아노를 쳤던 계기가 됐는데 이제 오늘 같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저를 자극한 게 이문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찬의 바 심포니아를 듣고 제가 요새는 매일 인벤션을 지금 아침마다 마치 그 운동하듯이 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또 이 곡을 들으면서 제 안에 숨겨진 에너지, 그 피아노만이 그 뿜어낼 수 있는 그 타악적인 그 에너지, 원초적인 에너지를 정말 다시 일깨워줘서 피아노를 좀 더 열심히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피아노 하시는 분들 많이 왔거든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장단이 또 그 무당 이게 나중에 막 신들릴 때 뛰는 그 당악장단이라는 게 있어요. 덩덩궁떡 덩덩궁떡 그거를 너무 피아노로 잘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제 안에 신명이 막 깨어났습니다. 우리 다시 김대성 선생님 모시고 2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현 씨 피아노가 유별나게 좋아서 김대성 선생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를 굉장히 탓을 많이 하는데 오늘 연주자들은 최고로 자기 작품을 잘 연주한 베스트 플레이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김명현 씨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네, 그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제가 짓궂게 굴어도 용서해 주세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조금 제가 선을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세 번째 키워드는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또 김대성 선생이 쓴 글을 보니 얼마 전 나는 고구려의 옛 땅을 밟았다. 고구려 신화위를 쓸 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도올 김용호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그 썼던 어떤 기사에 보니까 고구려 신화위의 생기발랄한 품격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나의 제자 김대성에게 이렇게 고구려의 신화위를 재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제가 이 음악회 재원했을 때 제목을 뭘로 할까 할 때 고구려 신화위를 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고구려 신화위란 말이 잘 소화가 안 돼서 제가 좀 소화하기 쉬운 땅밟기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또 고구려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고구려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있었다니. 그래서 고구려와 관련된 서적들은 정말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도올 선생님께서 그 고구려와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내셨잖아요. 네. 그것도 나오자마자 읽고 그랬는데 근데 답답한 게 고구려 땅을 못 밟고 고구려의 그 풍광을 못 보니까 네. 아마 고구려를 소재로 곡을 써더라도 이게 고구려와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답답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땅을 어떻게 하면 밟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고구려 답사하는 팀들이 있는데 보통 뭐 광개토대왕비 보고 뭐 적당히 뭐 오녀산성 보고 그런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찾다가 이제 김용만 선생님을 제가 뵙게 됐죠. 그러면서 한 10일이나 12일 정도 고구려 땅을 답사하는 거기에 참가해서 제일 처음 이제 밟았던 땅은 천년 그 천리장성을 제가 건안성부터 시작해서 안시성 뭐 곳곳을 밟으면서 제가 중국은 만리장성만 있는 거 아닌가요? 천리장성인데 그 요동에 있는 고구려 산성이에요. 요동에는 천리장성이 있어요. 천리장성이 있는데 네. 그 10군데 정도 제가 돌아다녔어요. 10군데 네. 돌아다니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고구려 흔적이 많이 있었어요. 흔적이 있고 마치 우리 땅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특히 안시성에서 네. 그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갖고 이제 제가 금잔디란 곡을 썼는데 네. 그 요즘 제 곡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가 되는 네.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또 그 만주 벌판에서 숨어 있는 그 고구려인들의 숨결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관념적이었던 그 고구려의 저의 생각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저는 이제 호흡을 하는 고구려와 호흡을 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향곡 고구려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고구려가 어떤 거예요? 작곡가에게? 저한테는 어떤 우리 민족의 그 자부심, 뿌리? 기상 그리고 네, 기상. 미래. 네, 저한테 통일 한반도의 통일은 미래. 당연하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향곡 고구려 스케치 1, 2, 3악장 다 네, 끝내셨다고. 다 끝냈고 이제 네. 오케스트레이션. 네, 그러면 네. 조만간 우리가 이거 들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우리 게스트로 원율 선생을 모시고 같이 또 얘기를 좀 나눠갈게요. 우리 원율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 마이크가 이 극장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원효 선생 다 아시겠지만 또 지금 현재는 ACC 맞죠? 거기 페스티벌의 그 예술 감독으로 계시고요. 원래 작곡하시고 그 전에는 또 필이 원래 전공했는데 지휘도 하시고 멀티 플레이어 21세기의 정말 종합 예술가의 산 표본이시고 요새는 그냥 감독님이라고 부릅니다. 워낙 여기저기 중요한 페스티벌 감독을 많이 하셨죠. 여우락 페스티벌부터. 원율 감독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왜냐 김대성 선생도 원하고 또 제가 또 보니까 두 분이 또 굉장히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교우분이 있으세요. 또 곡도 연주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어떤 분이 원율 선생 게스트를 보더니 김대성하고 원율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같이 오늘 이렇게 패널을 해요? 이래서 내가 뜨문뜨문 봐서 그러지 원래 역사를 이렇게 깊게 가다 보면 두 분이 또 친구로 많이 친하게 지냈다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초청받게 돼서 어떠셨어요? 감개무량하죠. 이 시리즈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김대성 씨 곡은 제가 제 젊었을 때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많은 학생들하고 함께 연주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음악적인 순간들에서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한 시간들을 김대성 씨의 음악이 저하고 함께 했고 또 그 땅 밟는 순간순간에도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김대성 씨하고 함께. 땅 밟기 할 때요? 네, 가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오늘 김대성 씨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벅차고 감동스럽습니다. 네. 그 글도 써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허락 안 받고 그냥 팜플렛에 실었습니다. 예, 그 글 보시면 지휘자로서 그 뒤에 팜플렛 뒤에 나오는 김대성 씨에 대한 원율 선생 글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쓴 거요? 예, 예, 그 팜플렛에 네, 봤어요. 예, 보셨죠? 어때 그때 보면서 지금 또 좀 세월이 지나서 본 또 우리 김대성 선생 작곡가로서 어떠신지 그리고 지휘자로서는 또 한국 지금 음악계 어떤 작곡가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대성 씨하고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아주 우스운 여러 가지 얘기도 에피소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휘를 한 게 이제 그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이라는 게 이제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추계의 김정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구성을 했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연주자로서 출발을 했고 그 당시에는 김대성이라는 작곡가의 작품들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 세대 작곡가 선생님들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예종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백대훈 선생님께서 예산을 받아오셔서 국립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이라는 걸 또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응모를 해서 그 단체가 유지됐었어요. 한 4, 5년을. 거기도 제가 맡아서 이제 그 지휘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제일 많이 연주를 했던 작품이 이제 드디어 김대성 씨 작품이 됐었고, 그 당시에 그 모여서 연주하던 학생들의 그 에너지랄까, 김대성 씨 작품을 연주하면서 비로소 그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기분이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음악적으로. 그런 것이 특히 이제 청산하고 열반, 이것이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쭉 국악관현악이라는 것을 연주자로서 지휘자로서 겪으면서 그 두 작품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국악관현악, 전 개인적으로 국악관현악에서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도 그런 입장은 한쪽 끼는 있지만 네. 지휘자로서 한편으로는 그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교육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음악적으로 가장 완결성이 있게 지휘자로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구조적으로 국악이라는 것에 아까 이제 음양, 저는 이제 그걸 역의 음향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적인 음향으로 완성이 되면서 우리적인 음악적 만족도가 있으면서 희열이 있고 사람을 들어 올리게 한다. 지휘자로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작품의 요소가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을 학생들과 함께 느끼니까 굉장히 음악적 카타르시스라고 그럴까요? 그 희열감, 그리고 그것이 관객한테 전달됐을 때 오는 그 이제 끝나고 나서의 만족감, 그것이 국악관현악단이라는 것의, 국악관현악 음악이라는 것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인 작품이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네. 쓴 글이었죠. 네. 아, 네, 그러셨군요. 저는 지금은 참 그러니까 장단이 이런 이제 여러 레벨이라고 말하면 좀 우습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뭐 자진몰이, 뭐 엄몰이, 뭐 중몰이 이런 이제 산조나 판소리에서 많이 쓰는 장단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이제 한때 국악관현악곡 이제 장단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우리나라의 굿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단, 뭐 경기 도당굿 장단이라던가 별신굿 장단들을 이제 국악 관현악곡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를 이렇게 처음 제대로 이렇게 시도했던 몇 안 되는 작곡가가 저는 그때 김대성이 아닌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장단이 좀 더 복잡해지면서 조금 더 고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순한 그걸 떠나서. 예, 선생님께서 지휘하시는 입장에서 또 장단 많이 아시니까. 그렇죠. 제가 박홍남 선생님 거기 가서 같이 이제 같이 가셨어요? 네, 같이 놀고 박홍남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네. 왜냐면 박홍남 선생님 가락을 체보를 해서 설장구 제가 가락이요? 처음에 발표를 하기도 했고, 네, 맞아요. 봤어요. 연주자로서.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타악 전공이라는 게 처음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굿장단이라는 것을 대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았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발굴이 안 돼 있었어요. 악보화는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아예 타악 전공이 저 때 처음 생겼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다른 학교에 겨우겨우 이제 타악 전공이라는 게 겨우 생겼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안 가게 된 계기도 어느 날 문화예술진흥원의 시청학자료실에 가서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에스더 뮤지컬러지로 이제 이게 구체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이렇게 70년대 그 경기 도당굿이나 이런 자료들이 이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체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이거를 모르는데 내가 가서 뭘 안다고 뭐 다른 나라 음악을 배워봤자 안 되겠다, 이런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국악 관현악에 본격적인 장단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갖고 그것이 이렇게 관현악적 체제로서 완성도가 있게 된 것은 사실은 김대성 씨 작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휘까지 하셔서 굉장히 또 객관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냥 아주 그냥 친구 그리고 동료, 오랫동안 봐온 동료로서 또 이제 두 분 다 어느덧 이제 위치가 굉장히 이제 후학들을 그래도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연배에 오셨는데, 그런 위치를 이제 그 무게감 속에서 우리 김대성 작곡가가 어떻게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뭐 그냥 기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김대성 씨가 굉장히 이렇게 진짜인데 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그 말을 하는 순간조차 이렇게 다시 그 말을 새기는 걸 봤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좀 더
대중적이고 네. 좀 더 뭐라고 해서 소통 따뜻한 소통. 따뜻한 이 말하면서 본인도 울컥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만큼 모멸차게 대했으면 농담입니다. 따뜻한 소통을 네. 해달라. 그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지만 그 이고정 선생님이 쓰신 제목인가요? 책에 나를 지켜보는 얼굴들을 네. 위해서 네. 곡을 쓸 때 그런 생각들이 든다. 이제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은데 아마 김대성 선생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쓰시면서 나를 항상 지켜봐주는 얼굴, 오늘 오신 이 얼굴들이실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곡을 쓸 때 그 언제 어느 역사에서 어떤 곡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땅밟기, 아까 저는 섬뜩했던 게 이게 땅밟기 하면서 거기서 꿈을 꾸면은 그 조상님들 음악 하시는 전통음악 선생님들이 나타나신다는 말이 정말로 이렇게 섬뜩하게 왔어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발이 있는 곳이 곧 내가 있는 곳이고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땅밟기란 말 오늘 되게 잘 뽑으신 것 같고 고구려 신화에보다 네. 그 땅을 밟아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나를 지켜보는 얼굴들에게 보다 따뜻한 작곡가로서 거듭나겠다.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런 네. 음악들이 오래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화답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원일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첫 장구 선생님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단군 신화도 같이 분석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지 못하는 전통음악의 비밀스러움을 굉장히 고양돼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사실 달무리도 원일 선생님한테 배운 장구가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따궁 궁따궁 궁따궁 뭐 이런 것들은 다 원일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그 원일 선생님의 그 장단의 영향, 그리고 특히 굿장단, 그 어느 날은 갑자기 뭐 도단꽃 가락을 체보를 했대요. 그래서 했는데 뭐 도살풀이였는데, 그래서 도살풀이를 가락을 이렇게 치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굿장단을 공부하겠다 했고, 그러더니 이제 또 몇 년 지났더니 그 드럼갱이 장단, 네. 드럼갱이 장단하고 이제 청배 장단 이렇게 이제 또 체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원일 선생님 저기 이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갖고 이게 직접 만나서 그러셨군요. 그 구조를 네. 제가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저의 작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저희 그러네. 사부님이에요. 근데 왜 나를 형성시킨 사람들이 안 넣었어요? 이름을. 지금 들어보니까 장단은 다 우리 원일 선생한테 배웠군요. 아니에요. 그냥 다 농담입니다. 아니 그만큼 절친이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예, 아니 정말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친구들의 영향과 좋은 선후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전진하고 진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두 분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 오늘 보기 좋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러면 일단 우리 원효 선생과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냥 계셔도 되는데요. 하나만 더 제가 준비한 거는, 원효 선생한테 이렇게 장구도 배우고 또 다니면서 민속악을 많이 배우셨는데 또 고악보를 또 이분이 하세요. 고악보요? 그래서 고악보는 좀 우리나라 정악이나 이쪽 계열인데 고악보 연구도 상당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고악보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지. 예.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네. 내 마음이 평온하고 네. 행복할 때가 언제냐? 민요를 체보하고 네. 고악보를 역보할 때다. 역보. 네, 역보를 네. 할 때. 근데 그때는 마음이 참 이렇게 뭐 굉장히 고요한 네. 같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제가 어쨌든 고악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무용음악, 그 뭐더라, 청산별곡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고려가요 예,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지휘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무용 음악을 이제 제가 작곡할 때 이제 고려 음악을 찾고 싶어서 시용향악보에 있는 청산별곡을 제가 역보를 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그걸 역보를 했는데 곡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장단도 3-2-3이고 네네네. 그 당시에는 3-2-3이란 장단이 굉장히 어려운 장단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박자도 이렇게 어렵고 곡을 안만 불러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 멜로디를 한 50번 청산별곡 멜로디 50번 정도 부르니까 확 보이고 들어와요. 네. 네, 여기까지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요. 그 우리 저기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려가요 있잖아요. 그 고려가요 하나가 이제 청산별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곡을 쓰기 위해서 그냥 작곡으로 상상한 게 아니라 그 고려가요가 전해지는 악보가 있어요. 옛날 악보. 그 중에 하나가 시용 향악보라는 악보가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고악보라고 하거든요. 그 시용 향악보에 있는 고악 거기에는 지금처럼 도레미로도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 정간보에 있는 또 뭐 황종 해가지고 율명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 또 뭐라 그럴까 악보 체계가 있어서 그 암호를 풀듯이 그거를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당시에 그 멜로디를 이제 역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의 우리 오선보로 옮기면서 봤는데 이게 3대 2대 3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4박자 8박자 이렇게 균등박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3박자 다음에 2박자 나오고 3박자 나오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악의 굉장히 중요한 박자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8박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려가요 청산별곡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또 구학하시는 분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30년 전에는 그게 그렇게 또 작곡가한테 일반 이렇게 뭐 음악 이론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 외에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그걸 혼자 이제 역보하면서 그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역을 너무 잘하십니다. 네. 항상 저랑 같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네, 예, 그래서 마무리해 일단은 주세요.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고악보에 빠져들었죠. 그래 빠져들어가니까 별별 그 기본법이 다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육보도 있고, 네. 뭐 오음약보도 있고, 많습니다. 뭐 그래서 합자보도 있고, 합자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악보가 일단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하니까 나중에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멜로디와 그런 어떤 장단의 구조라든가 그런 어떤 형식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고악보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작품에 이제 많이 응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편하게 요즘은 어음보에 관심이 많은데 네. 어음보를 역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게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아시나요? 그때 그 전통음악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 고악보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암호 체계를 우리가 푸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악보 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들 저는 지금도 존경스럽게 보는데 그걸 이론하는 그 틀에서 아카데미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복하게 힐링하면서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분 같아요. 예, 역시 김대성 선생님은 대단한 사실이고요. 작곡을 뭔가 하려면 이렇게 뭔가에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천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느끼게 하는 그런 선생님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대담 마치고 네. 우리 그다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전환하는 사이 잠깐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저도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3월 24일 다음 항상 3월 셋째 주, 넷째 주 화요일쯤에 제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신우 작곡가를 초청해서 내년에는 여러분께 찾아가려고 하고요. 혹시 내년 소식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데스크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홍보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제가 좀 특별히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다랑쉬라는 곡은 2002년에 작곡했고 오늘 개작 초연되는 곡입니다. 원래는 해금과 가야금으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피아노와 해금의 듀오로 연주되겠습니다. 다랑쉬는 이제 제주도의 그 북제주군 구자읍에 있는 오름의 이름입니다. 다랑쉬, 그러니까 산인데요. 그 다랑쉬 오름에 가는 길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랑쉬 동굴인데 굉장히 이렇게 사람 키를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는 낮은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1992년에 이 안에서 11개의 그 유해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4.3 제주 항쟁이 실체가 없이 이랬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했는데 그 유해가 발굴된 첫 번째 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3 항쟁이 규명하는데 많은 그 기폭제가 됐던 그런 다랑쉬 동굴인데요. 제가 4.3 그 평화공원인가요?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그거를 재현을 해냈더라고요. 그 안에 11구 중에 3명이 여자 그리고 1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작곡가는 특별히 이 10세 남자 어린아이 이재수님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담아서 이 곡을 써서 이분들을 위로하는 곡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박솔지 오늘 연주하실 해금 연주자랑 작곡자랑 몇 년 전에 직접 그 다랑쉬 동굴 앞에 가서 이제 그 이후에 거기를 이렇게 매립을 해서 찾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몇 가지 표지판만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그 몇 분이서 추모제처럼 짧게 그 곡을 연주하면서 영령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그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랑 그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는데요.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문학 그 예술의 그 역할이라는 거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만나고 또 죽은 자와 산 자를 매개하는 그런 영매 역할을 하는 것을 해주는 거 아닌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랑쉬를 듣고 또 그 김대성 선생이 그 정말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 세계에서 그 죽은 자와 산 자를 결합시키고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몸부림치는 작업들을 보면서 이 두 분한테 공통점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25년도 3월 14일자 전남일보에 그 이윤선 님이 그 문화재 위원인데요. 이분이 남도 인문학에 쓴 칼럼에 또 이 둘에 대한 얘기를 써서 이 글을 읽으면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김대성과 한강은 몸으로 울어 작품을 쓴 이들이다. 김대성은 서사를 중히 보고 한강은 울림을 중히 본다. 그리운 이들이 비로소 살아 돌아와 지상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치. 이것이야말로 음악과 문학 예술이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니겠나. 작별은 완성되거나 미루는 게 아니다. 김대성과 한강은 오로지 4.3과 아름답던 숲과 구멍 많은 바위와 무엇보다 그리운 이들과 작별하지 않을 뿐이다. 네, 그럼 다랑쉬를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